여러분 만약 40년간 함께 산 남편이 죽기 직전에 당신 몰래 전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김혜순입니다. 올해 나이 62세.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저는 서울 강남구 대형병원 VIP 병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가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있던 병실이었죠. 막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셔야 해요. 재산 정리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큰딸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래, 니네 엄마는 원래 돈 관리를 못하잖아. 내가 암 수술 받으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서 빨리 명예 이전을 해둬야 해. 복도 벽에 기댄 채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영이가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아빠, 그런데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니네 엄마는 내가 죽을까봐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게다가 내가 수술 전에 유언장이라면서 서명하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도장 찍을 사람이야. 40년을 살아봐서 아는데 그 여자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정말 딱 40년이었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모든 세월이 그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병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지만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저는 1962년 충청북도 청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이장이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죠. 제가 둘째였는데 위로 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실상 장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혜순아, 네가 이 집안 기둥이다. 동생들 잘 챙겨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청주 시내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한겨울 손이 터져도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1살 겨울 공장 사장님 소개로 정호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그는 중견기업 대리였죠. 첫 만남에서 정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순 씨는 참 선한 눈을 가지고 있네요. 평생 제 옆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사랑의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지.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정호가 원한 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저를 들들 볶으셨습니다. 야, 너 시골 출신이라고 우리 집안 무시하지 마라. 우리 정호는 서울대는 못 갔어도 연세대 나온 사람이야. 내가 고졸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살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지켜보시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내셨죠. 매달 월급날이면 정호는 월급 봉투를 통째로 시어머니께 바쳤고 시어머니는 제게 생활비로 딱 30만 원만 주셨습니다. 1985년 당시로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첫 아이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라고 하시더군요. 된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데 억지로 부엌에 서 있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에이, 징그럽게 왜 이래? 애 하나 배웠다고 공주병이야? 나 때는 밭일하다가 애를 낳았어. 쓰러진 저를 본 정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엄마도 나이가 있으신데 내가 좀 참아. 수진이를 낳던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는데 정호는 중요한 접대가 있다며 회사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처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집에 계셨죠. 15시간의 진통을 혼자 견뎠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 있더군요. 처세가 딸이라니.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둘째 준영이를 낳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괴롭히셨죠. 너 혹시 애 못 낳는 몸 아니야?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 한약을 먹고 좋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준영이를 낳았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정호는 승진을 거듭하며 부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여전히 적었죠. 정호는 골프를 시작했고 명품 골프채와 골프웨어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학원비가 필요해요. 당신이 알아서 아껴 써. 나도 회사에서 체면이 있는데 골프 정도는 쳐야지. 저는 남의 집 김장을 해주고 아이들 과외를 시키며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손은 김장 양념에 헐어 있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정호는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요양원은 안 돼요. 제가 모실게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하루에도 10번씩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3년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죠. 정호는 비웃었습니다. 60 넘어서 무슨 공부야?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잘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과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마침내 졸업장을 받았죠. 졸업식에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정호가 쓰러졌습니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죠.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호를 간호했습니다. 새벽부터 병원에 가서 죽을 끓여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책을 읽어주었죠. 정호는 아프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혜순아, 고마워. 내가 그동안 너무 못해줬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이 건강해지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정호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될 거라고. 하지만 오늘 병실 문 밖에서 들은 대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호와 아이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왔어. 아버지 상태는 어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저희가 얘기 중이었는데. 준영이가 말을 얼버무렸죠. 그래, 너희들끼리 얘기해. 나는 아버지 죽 좀 더 끓여올게.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정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죠. 서랍을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생명보험증권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정호 본인. 보험금은 10억.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수익자를 수진과 준영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죠. 이미 정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것만 비어 있었죠. 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류를 뒤졌죠. 충격적인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호 명의의 강남 오피스텔 계약서. 저는 전혀 몰랐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주소지에 입주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정.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정은 정호 회사의 여직원이었습니다. 나이는 35. 정호가 자주 언급하던 일 잘하는 후배였죠. 서류를 더 뒤지자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호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죠.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비. 박미정 이름으로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40년을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엄마 어디에요? 아빠가 엄마 찾아요. 응, 지금 갈게. 저는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나이에. 병실에 도착하자 정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순아, 내일 수술인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저는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다정한 목소리가 나왔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꼭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준비한 서류가 있어. 집에 가서 서재 서랍 보면 있을 거야. 거기 도장 좀 찍어줘. 저는 정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죠.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직전. 정호는 불안해했습니다. 혜순아, 서류는 봤어? 네, 봤어요. 도장은? 찍었어요. 정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수진과 준영도 은밀히 미소를 교환했죠. 저는 그것을 다 봤습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죠. 정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기뻐했죠. 일주일 후 정호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죠. 정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순아, 보험 서류 정리됐지?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네, 제가 가져올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기대한 서류가 아니었죠. 이게 뭐야?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과 준영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서였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미정 씨와의 관계도 다 알아요. 오피스텔도 그녀의 병원비도 심지어 그녀가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한 것까지도요.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수진, 준영. 저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들이 아빠와 짜고 나를 속이려 한 것도 다 알아. 여기 너희들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다 출력해 왔어. 수진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엄마는 순진해서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한다. 재산 정리하기 쉬울 것 같다. 이게 내가 동생한테 보낸 메시지 아니니? 준영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저 아빠가 편안하게. 닥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이야, 40년.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시간이 40년이라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죠. 이것도 들어봐. 너희들이 병실에서 나눈 대화 다 녹음했어. 엄마는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니?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서류 뭉치를 더 꺼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은 거야. 집안이라면서 아낀 돈, 남의 집 김장해주고 받은 돈, 과외하고 받은 돈. 다 모으니 2억이 넘더라. 너희는 몰랐겠지만 나도 통장이 있어.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집 시세 조사한 거야. 32평 아파트 지금 시세 15억. 법적으로 이혼하면 절반은 내 것이야. 재산 분할.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정호 씨.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도 찾았어. 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 차명 계좌. 국세청에 신고하면 당신 감옥 가야 할 거야. 정호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부위가 아파 다시 누웠습니다. 혜순아, 제발.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 40년. 당신은 나를 40년 동안 가정부로 부렸고 나는 40년 동안 당신의 노예였어. 이제 그만하려고.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울며 매달렸죠.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봤니? 엄마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기계였잖아. 준영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회?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가 준 건 뭐니? 배신과 모욕뿐이었어.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김혜수님, 준비됐습니까? 네, 변호사님. 그는 제가 고용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정호 씨의 횡령건도 함께 진행하시는 거죠? 네, 하나도 빠짐없이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죠.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제 변호사는 조목조목 정호의 잘못을 지적했죠. 40년간의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그리고 불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정호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혜순 씨도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혜순 씨는 40년 동안 무급 가사 노동을 했습니다. 그 가치를 계산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오히려 정호 씨가 혜순 씨에게 빚진 것입니다. 박미정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5개월이었죠. 정호 씨와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증언했습니다. 박미정 씨, 당신은 정호 씨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습니까?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 씨로부터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받았습니까? 매달 500만 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생활비 30만 원으로 살았는데 재판은 제 완승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집값의 70%인 10억 5천만 원, 위자료 3억, 그리고 정호가 숨긴 재산까지 합쳐 총 15억을 받게 됐습니다. 정호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죠.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했습니다. 명예퇴직도 아닌 징계 해고였죠. 판결이 나온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수진이가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엄마. 저는 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딸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죠. 수진아, 너도 엄마가 될 거야. 그때 알게 될 거야.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해순의 부엌이라는 이름이었죠. 매일 직접 구운 빵과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팔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 고객이었죠.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세요? 더 드실래요?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배부르고 행복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박미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죠. 혜순 씨. 박미정은 울먹였습니다. 정호 씨가 저를 버렸어요. 아이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돼요. 저는 한참 박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가리켰죠. 앉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박미정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왜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죄 없는 아이였죠.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정호라는 남자에게 속은. 저는 따뜻한 죽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죠. 혜순 씨,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강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죠. 사장님은 60이 넘어서 창업하셨다면서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더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많았죠. 그들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용기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카페 밖에서 서성이다가 들어오지는 못했죠. 저는 창문 너머로 아들을 봤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준영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밥만 먹고 가. 준영이는 카페에 들어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죠. 엄마, 된장찌개 정말 그리웠어요. 준영이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 엄마처럼 만들지 말고. 네, 엄마. 정말 잘할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정호가 죽었습니다. 암이 제 발에 결국 이기지 못했죠.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바닷가에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정호 씨, 편안히 쉬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게요. 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자유롭게 행복했습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고용했죠. 모두 이혼했거나 남편과 사별한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 후원했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7세가 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더 빛났죠.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처음으로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죠. 제 인생도 그렇게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의 인생은 남자나 자식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